나는 내 아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놈들과 그 모든 것을, 묵인한 비겁한 놈들을 싸늘하게 노려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참모장이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다. 아니, 이 장군일세. 지금 즉시 헌병대와 감찰병력, 헬기 편대로 전부 이쪽 보병사단으로 이동시켜. 수화기 너머의 당황한 기색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는 방금 전까지 나를 벌레 보듯 하던 놈들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사단장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미친 듯이 달려와 내 앞에서 각 잡힌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이강철 군단장님께 명받았습니다. 나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오직 내 아들의 고통만을 생각하며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는 내가 직접 지휘한다. 하지만 이 모든 지옥 같은 분노의 시작은 불과 몇 시간 전 걸려 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그날 저는 군단 사령부의 육중한 작전 지휘 통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에는 옅은 커피 향과 24시간 돌아가는 장비들의 미세한 소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적군의 예상 침투 경로가 붉은색으로 번지고 있었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각 부대 지휘관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제 손짓 하나, 제 말 한마디에 수만 장병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 평생을 살아온 제 세상이었고 모든 것이 제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놓아둔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회의 중에는 결코 받지 않는 아내의 전화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저는 양해를 구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내의 목소리 대신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선우가, 우리 선우가. 아내의 울음 섞인 절규 뒤로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구급차의 다급한 사이렌 소리를. 그 순간 제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운전해서 병원으로 향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냉철함과 이성은 산산조각이 났고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강하게 키워야 한다. 사내 자식은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니다. 제 신념처럼 되뇌던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피가 흐르는 무릎을 부여잡고 울 때도 저는 괜찮냐는 말 대신 일어나서 다시 페달을 밟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입대하던 날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와는 달리 저는 아들의 어깨를 세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강한 군인이 되어 돌아와라. 그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제 뒤를 이어 늠름한 군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장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기계음 속에서 하얀 시트 위 아들 녀석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들의 손목에는 붕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실신 직전의 몸으로 제 군복 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다가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상태를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이렇게 만든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만이 온몸을 휘감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들 녀석의 관물대에서 발견된 것이라 했습니다. 땀과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수첩.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첩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제 아들이 홀로 견뎌낸 지옥의 시간들이 날 것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상병 님이 내 아버지가 별 3개짜리 장군이라며 동기들 앞에서 조롱했다. 장군 아들이 이렇게 군뱅이 같아서 어디다 쓰냐고, 너희 아버지는 너 같은 아들 둔 거 창피하지도 않냐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 죄송했다. 다음 장을 넘기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또 다른 날의 기록. 야간 불침번 근무를 서는데 박상병이 따라왔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군화발을 밟고 침을 뱉었다. 더러운 걸레 같다며 이런 놈은 군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다. 수첩에는 그런 끔찍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로 적힌 선임들의 이름과 그들이 제 아들에게 가했던 온갖 모욕과 폭력의 순간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장.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은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약한 놈인가 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수첩이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저를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은 제게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을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두려워해 그 깊은 고통을 단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겁니다. 제 신념이, 제 욕심이 제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가 들끓다 이내 차갑고 서늘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놈들도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한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도. 저는 의식 없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약속이란 것을 했습니다. 선우야, 아들아, 이 아비가 반드시 전부 되돌려주마.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시작하는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채운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제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의식 없는 아들이 누워있는 저 문을 차마 바라보지 못한 채 손에 들린 낡은 수첩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담긴 이 작은 책자가 제 평생의 신념과 자부심으로 쌓아 올린 세상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인한 마지막 장의 글귀가 심장에 박힌 파편처럼 계속해서 저를 찔러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아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지옥 속에서 홀로 버텨왔는지 아비인 저는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알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수첩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날짜에 쓰인 아직은 희망이 엿보이던 짧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될 것이다.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다. 그 글씨체에서 저는 입대 전날 밤 어색하게 제 방으로 들어와 경례를 연습하던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무뚝뚝하게 자세나 교정해 주었을 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 희망은 몇 장 넘어가지 않아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놈 박상병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페이지부터 수첩의 모든 글씨는
절망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점호 시간을 앞두고 박상병이 제 아들을 생활관 뒤편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이선우. 내 아버지가 쓰리스타라며? 별 3개짜리 아들내미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할 텐데 하는 짓은 영락없는 패급이네. 너희 아버지는 너 같은 아들 둔 거 쪽팔리지도 않으시대? 그날 이후 아들은 장군 아들이라는 조롱과 함께 집요한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수첩에는 그날 이후의 기록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전투와 끈을 제대로 묶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수십 바퀴 돌아야 했다. 모두가 잠든 밤 화장실로 불려가 이유 없는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밥을 먹을 때면 식판을 엎어버리고 다른 동기들이 제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이간질했다. 아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박상병이 내 관물대에 숨겨둔 담배를 간부에게 일러 바쳤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거짓말하는 패급이 되어버렸다. 소대장님은 나를 따로 불러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들은 그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군 생활의 어려움,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군기를 잡기 위한 체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자존감을 철저하게 짓밟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비열하고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강요했던 강인함이 오히려 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린 벽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첩의 중간쯤에는 찢어진 군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급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군화가 어째서 벌써 찢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박상병은 매일 밤 아들을 불러내 비포장 산길을 군화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뛰게 했습니다. 낙오하면 돌아오는 것은 모욕적인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발이 피투성이가 되고 군화가 찢어져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걸 보며 박상병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깔깔대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입대할 때 제가 직접 골라주었던 튼튼한 군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군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골랐던 그 군화가 아들을 지켜주는 대신 아들의 고통을 증명하는 흉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다시 수첩의 마지막 장과 마주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약한 놈인가 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은 저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새긴 그놈도 군대에서는 다 그럴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방치한 간부들도 그리고 모든 것을 까맣게 몰랐던 제 자신조차도 슬픔은 어느새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식 없는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이 아비가 반드시 내 모든 고통을 놈들에게 똑똑히 되돌려주마. 이것은 군단장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지옥을 목격한 한 아버지가 내리는
피눈물 섞인 심판의 서막이었습니다. 차가운 결심이 온몸을 지배하자 슬픔으로 마비되었던 사고가 비로소 냉철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잠시 군에 처리할 일이 있다 둘러대고 나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군단장 이강철로서의 전쟁이 아닌 아들 이선우의 아비로서 치르는 처절한 복수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번쩍이는 관용차가 대기하고 있는 병원 정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와 수행하려는 부관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제 신분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지금 저에게는 가장 거추장스러운 감옥과도 같은 군내의 장군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장군 이강철을 완벽하게 지워버려야만 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익숙한 공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위풍당당한 건물이 저를 맞았지만 오늘따라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공간을 지키는 경계병의 우렁찬 경내 소리가 텅 빈 공간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아들과 아내, 그리고 그 옆에 어색한 미소로 서 있는 젊은 날의 저. 행복했던 시간의 기록들이 마치 저의 실패를 질책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진에서 눈을 돌려 곧장 2층의 제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수십 벌의 군복이 열을 맞춰 걸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림질선이 칼날처럼 서 있는 정복과 전투복들. 평생을 바친 제 명예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저 무거운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군복들을 지나쳐 가장 구석에 있는 낡은 붙박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장군 이강철이 아닌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돌아갈 때 입는 몇 벌의 사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숙한 곳, 몇 해 전 아들과 함께 산에 오르겠다며 사두었던 등산복 한 벌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무릎 부분이 살짝 달아있는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꺼내드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세 개의 별이 박힌 계급장도 반듯하게 각 잡힌 제복도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영락없는 세월에 지치고 아들의 고통 앞에 무력했던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빛나던 별들은 사라지고 오직 초라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별 셋을 다는 동안 저는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아들의 하늘에서는 별 하나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군림하는 차가운 밤하늘이었을 뿐입니다. 이어서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번호판에 성판이 달린 지휘 차량 옆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주말마다 태우고 다니던 평범한 차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낡은 차의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차를 몰아 아들의 부대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당장이라도 군대를 동원해 그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장군 이강철 앞에서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온갖 거짓말로 자신들을 포장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민낯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마주해야 했던 진짜 얼굴,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오만하고
비열한 얼굴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복수가 완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자 익숙한 군부대 표지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침내 저 멀리 아들의 부대 위병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의 속도를 더 늦추고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흙먼지 섞인 차가운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문이 열릴 것입니다. 장군 이강철은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무 힘도 없는 그저 아들 면회를 온 초라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들이 제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욕과 경멸을 제 가슴에 하나하나 새겨둘 것입니다.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서. 위병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엑셀에서 발을 떼고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제 안의 모든 분노를 가장 깊은 곳에 감춘 채 저는 가장 지치고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덜덜거리는 낡은 차가 마침내 위병소 차단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듯하게 잘 닦인 다른 면의 차량들 사이에서 제 차는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위병소 초소 안에서 저를 흘깃 쳐다보는 젊은 병사의 눈에는 경계심이 아닌 귀찮음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고 최대한 온화하고 지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들 면회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살짝 잠겨 나왔습니다. 초병은 건성으로 제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제 등산복 차림과 낡은 차 내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사람을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매일같이 마주했을 바로 그 종류의 시선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의 말에는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신분증을 들고 초소 안으로 들어가 동료와 무언가 키득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제 뒤로 도착한 번쩍이는 외제차는 별다른 절차도 없이 부대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를 향한 의도적인 무시였습니다. 제 안에서 들끓는 분노를 누르기 위해 저는 차갑게 식은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지금 나는 군단장 이강철이 아니다. 그저 힘없는 늙은 아버지일 뿐이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초병은 마지못해 나와서 신분증을 돌려주었습니다. 면회실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는 턱짓으로 방향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대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팽팽한 긴장감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해이하고 풀어진 분위기. 저는 수십 년의 경험으로 그것이 건강한 활기가 아닌 기강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병적인 이완 상태임을 직감했습니다. 안내받은 면회실은 구석에 위치한 낡은 가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과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이미 면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정반으로 안내되어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제 아들의 소대장이라는 김중이었습니다. 멀끔하게 생긴 젊은 장교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우 이병 아버님 되십니까? 자리에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제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변명부터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도 무척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우가 부대 생활에 적응을 좀 힘들어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진실의 일부를 교묘하게 비틀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휘관들도 선우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면담도 자주 하고 격려도 해주었습니다만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자는 제 아들의 고통을 그저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수첩에 적혀있던 그 수많은 폭력과 모욕의 시간들은 이자의 보고서에는 부적응이라는 단어 하나로 기록될 터였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약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중희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박상병이라는 병사에 대해 아십니까?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김중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동공이 흔들렸고 애써 유지하던 평온한 표정에 균열이 갔습니다. 아, 박상병 말입니까? 선우랑은 그냥 선임과 후임 관계였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준비된 모범 답안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묵인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겁함과 책임 회피가 제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박상병이라는 아들 선임을 제가 직접 한번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아들 녀석이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찾았던 이름이라서요. 제 말에 김중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일과 시간이고 규정상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에게 제발 더는 묻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비굴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부대는 뿌리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은 이제 온전히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김중희의 비굴한 눈빛은 더 이상 볼 가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행동에 당황한 그가 황급히 저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십니까? 저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바람 좀 쐬어야겠습니다. 답답해서. 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비겁함과 거짓말로 가득 찬 이 공간의 공기는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자 멀리서 병사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일 일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대 전체에 퍼져 있는 나태함과 해이함의 증거였습니다. 제 아들이 홀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들은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떠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이었습니다. 낡은 소파와 탁자,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탁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음료수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그 중심에 있는 한 병사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보다 편안하고 거만한 자세로 앉아 주변의 시선을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놈이다. 김중희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던 이름, 박상병. 저는 천천히 휴게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초라한 행색을 발견한 병사들의 시선이 잠시 저에게 쏠렸다가 이내 흥미를 잃고 다시 텔레비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박상병만이 뱀 같은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위병소 초병의 그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악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비웃는 듯 했습니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얕보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선우 이병, 아비 되는 사람이요. 제 말에 박상병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아, 그 녀석?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저를 향해 턱을 까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와봤자 뭘 할 수 있는데 하는 오만함과 조로 제 아들이 매일같이 감당해야 했을 그 지독한 경멸이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어서 왔소. 제 목소리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상병은 제 말을 듣더니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주변 병사들을 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야, 들었냐? 자기 아들이 뭘 했는지는 모르고 내가 뭘 했는지부터 물어보시네. 주변 병사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저를 향한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들끓는 분노를 잠시나마 식혀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저놈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제 아들에게 보여준 진짜 얼굴이었으니까. 박상병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제 코앞까지 다가온 그는 제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들 교육은 똑바로 시키셨어야죠. 군대가 무슨 캠프인 줄 아나. 그까짓 거 좀 혼냈다고 중리사니 쯧쯧.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빠져서 문제라니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순수한 악의를.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주 작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권리이자 유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인간이 아니다.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노려보자 박상병은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아저씨 아들 레미가 워낙 굼뜨고 멍청해서 제가 좀 특별히 신경 써서 가르쳐 준 겁니다. 강하게 커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이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 놓았습니다. 강하게 커야 한다. 그것은 평생 제가 아들에게 해왔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밀어붙였던 그 논리가 이 악마의 손에서는 가장 잔인한 폭력의 변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휘둘렀던 무언의 폭력이 결국 이놈들의 물리적인 폭력을 불러들인 것만 같았습니다. 아, 아들아, 이 아비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 순간 제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박상병은 승리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면 군대를 보내질 말았어야죠. 아니면 돈이라도 많든가.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것들이 군대 와서 징징대는 거 제일 보기 싫거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 악마에게는 자비도 용서도 법의 심판조차도 사치였습니다. 오직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뿐. 그것이 아비로서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제 심장이 울리는 소리만이 귀를 때렸습니다. 박상병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신념과 아버지로서의 제 존재 자체를 겨눈 비수였습니다. 강하게 커야 한다는 제 가르침이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것들이라는 저열한 언어 앞에서 가장 잔인한 폭력의 명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졌습니다. 지치고 슬펐던 아버지의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적의 숨통을 끊어온 야수의 얼굴이, 차갑고 무자비한 군단장 이강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눈빛이 변한 것을 박상병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놈, 지금 계급이 뭐라고 했나? 제 목소리에는 이전의 슬픔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살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기세의 변화를 뒤늦게 감지한 박상병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제게 되물었습니다. 뭐요, 아저씨? 갑자기 군대 놀이라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휴게실 안의 다른 병사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거기 너희들, 이자의 계급장을 떼고 당장 군법무실로 압송해. 내 지시가 들리지 않나?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 수천의 병력을 지휘해온 자의 명령에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저와 박상병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복을 벗은 장군은 그저 미치광이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제 명령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을 본 박상병이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저씨가 진짜 돌았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명령질이야. 그 순간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중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휴게실 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김중희는 저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눈은 박상병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중희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자네는 비켜 있어. 이건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그리고 다시 박상병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놈의 군 생활은 오늘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저의 경고는 그들에게 더 큰 조롱거리만 될 뿐이었습니다. 김중희는 이 상황을 빨리 덮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들 뭐해? 이분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잖아. 어서 부대 밖으로 모셔. 그의 명령에 망설이던 병사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내 군대에서 내가 아들처럼 여겼던 내 병사들의 손에 의해 끌려나가는 이 치욕을 저는 온몸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모욕감이야말로 제 복수의 마지막 연료가 될 터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발 나가주십시오. 병사들은 저를 질질 끌다시피 휴게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행정반을 거쳐 건물 밖으로 끌려 나오는 동안 수많은 병사들이 저를 구경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이상한 민간인을 향한 호기심과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이 길을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게 걸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위병소 정문 앞까지 끌려 나왔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김중희와 박상병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끌고 온 병사들은 저를 문 밖에 내려놓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육중한 철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쿵!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철창 사이로 비웃고 있는 박상병의 얼굴과 안절부절 못하는 김중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군복을 벗은 저는, 세계의 별을 잃은 저는 이 문턱을 넘을 수조차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아들이 겪었던 절망과 고립감을 저는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아비가 이 문턱에서 너처럼 무력했구나. 저는 닫힌 철문을 바라보며 먼지 가득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이미 모든 빛을 잃고 잿빛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닫힌 철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쿵 하고 울렸던 그 소리는 제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 영혼까지 부서뜨린 듯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대에서 내 아들의 고통 앞에서 저는 이토록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던 박상병의 비웃음과 김중희의 안도하는 표정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힘없고 초라한 아버지를 쫓아내는데 성공했고 아들의 진실을 덮는데 성공했다고 믿을 것입니다.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들아, 이 아비가 너무 늦었구나. 너무 무력하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한계점을 넘어서자 그 모든 감정이 타버리고 텅 빈 잿더미만 남은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귓가에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 남겨졌던 그 글씨. 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강한 군인. 저는 평생 그 말을 신념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역시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내 아들이 바랐던 강한 아버지의 모습인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무력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것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안의 텅 빈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차갑고 무자비한 의지, 바로 심판의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이 군데군데 깨지고 흠집투성이인 제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다급하고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카, 어디십니까? 지금 계속 연락을.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나다.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카카? 상대방이 당황한 듯 되물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니, 이 장군일세.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듣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즉각 실행하게.
휴대폰 너머로 숨막히는 긴장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 즉시 군단 직할 헌병대와 감찰부 전 병력을 이끌고 내가 문자를 보내는 위치로 이동시켜. 그리고 공격 헬기 편대 전부 띄워. 위협 비행이 아니라 실제 강습 태세로. 다시 한번 말한다. 한 놈도 빠짐없이 전원 즉각 이동시켜. 제 명령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닫힌 철문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철창 너머에서 제가 전화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김중희와 박상병의 얼굴에 다시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제가 마지막 발악으로 어디론가 하소연이라도 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 2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상병은 이제 대놓고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이미 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며 다가오는 거대한 심판의 소리가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벌의 날갯짓 같던 소리는 점차 커져 하늘 전체를 찢을 듯한 굉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두두두두두 땅이 미세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병소 초병들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중희와 박상병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산 너머에서 모습을 드러낸 검은 점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며 부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기체에 무기를 주렁주렁 매단 공격 헬기들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거대한 헬기 편대였습니다. 부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들은 부대 상공을 낮게 선회하며 마치 먹이를 노리는 거대한 맹금류처럼 위압적인 소음을 쏟아냈습니다. 연병장으로 뛰쳐나온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대 지휘통제실 건물에서 사단장인 소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미친 사람처럼 위병소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이놈들아. 그의 비명 섞인 고함에 얼어붙어 있던 위병소 병사들이 허둥지둥 철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다시 열리고 사단장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앞에 달려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허리를 숙이며 외쳤습니다. 충성, 카카, 여긴 어인일로.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그의 등 뒤 공포로 일그러진 채 돌처럼 굳어버린 김중희와 박상병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존재를 부정했던 그들 앞에서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는 내가 직접 지휘한다. 제 입에서 지금부터 여기는 내가 직접 지휘한다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부대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사단장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고 제 등 뒤에 서 있던 김중희와 박상병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 쉬는 법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의 굉음이, 땅에서는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군홧발 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게 인간이 아닌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단장을 지나쳐 연병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온 감찰부장에게 낮게 명령했습니다. 이 부대 소속 장교 및 부사관 전원, 지금 즉시 연병장에 집합시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 제 명령은 무선 통신망을 타고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 달려 나온 간부들이 제 앞에 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 아들의 고통을 알고도 눈 감았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침묵으로 동조했을까? 헌병들은 제 지시에 따라 박상병과 김중희를 가장 먼저 연행했습니다. 끌려가던 박상병이 마지막 발악처럼 제게 소리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저놈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명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의 억울함은 군사법정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실컷 들어줄 것이다. 조사는 즉각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휘통제실에 임시 지휘본부를 차리고 모든 상황을 직접 통제했습니다. 감찰관들은 부대의 모든 서류와 통신 기록을 압수했고 헌병들은 관련자들을 하나씩 분리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단단했던 그들의 침묵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김중희는 신문이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상병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그것을 묵인하고 상부에 허위 보고를 했던 자신의 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상병 역시 다른 병사들의 증언과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의 죄는 단순히 제 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척이라는 행정보급관의 비호 아래 다른 후임병들에게도 상습적인 폭행과 금품 갈취를 일삼아왔습니다. 부대는 거대한 종양이었습니다. 뿌리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저는 그 뿌리를 뽑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던 대대장과 연대장은 물론 부대 관리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사단장까지 모두 지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시켰습니다. 박상병과 김중희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비호했던 행정보급관은 군 형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군 생활은 끝났습니다. 아니, 그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부대는 완전히 해체되다시피 했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난 뒤 저는 텅 빈 지휘 통제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통쾌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모두 제 손으로 심판했으니 기뻐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대한 공허함과 지독한 피로감만이 저를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군은 발칵 뒤집혔고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단호한 조치를 칭찬했지만 그 어떤 칭찬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들의 곁을 뜬 눈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침대 발치에는 아내가 부대에서 가져온 아들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찢어진 군화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병실로 들어가 그 군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등병의 군화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낡고 해져 있었습니다. 뒷굽은 비정상적으로 닳아 있었고 앞코는 어딘가에 수없이 찌인 듯 가죽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군화의 옆구리는 실밥이 터져 흉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찢어진 틈으로 제 아들이 겪었을 고통의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이 닳아버린 군화는 아들이 홀로 견뎌낸 지옥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군화를 들고 아들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을 가져와 군화에 묻은 흙과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제 손길은 지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상처투성이인 아들의 발을 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동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던 아들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군화를 닦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앙상한 손이 힘겹게 뻗어나와 군화를 닦고 있는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는 제 심장까지 전해져 꽁꽁 얼어붙어 있던 모든 것을 녹여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아주 오랜만에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 평생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찢어진 군화 위에서 우리의 시간은 아주 더디게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